지금 워싱턴 한복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 조선기업이 미국에서 철수한다는 발표가 나오자 펜타곤과 월가까지 승리 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 기업은 오히려 7조 원 규모의 장비를 주문하고 60명의 한국 기술자를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철수를 선언한 회사가 왜 확장을 준비하는 걸까요? 미국의 전략가들조차 전혀 눈치채지 못한 법의 한 줄이 모든 판을 뒤집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작전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워싱턴 상무부 건물 7층에 있는 제 사무실 창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저녁 공기가 싸늘하게 밀려들었고 멀리서 교통체증에 시달리는 차량 경적 소리가 연달아 들려왔습니다. 노을빛이 어슴풀에 번지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회색 서류 뭉치와 컴퓨터 화면의 숫자들만 가득했습니다. 운영 중단 검토. 그 단어가 제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국방부 브리핑에서 나온 발표였습니다. 언론은 그것을 곧바로 철수라고 단정했고 회의실에 있던 모든 관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였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10년 전 제 아버지가 일하던 조선소가 문을 닫았던 기억 때문이었을까요? 그날의 냄새와 소리까지 아직도 제 기억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철판이 잘려나가던 금속 냄새, 해체되던 크레인이 삐걱대던 금속음, 그리고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던 무거운 발걸음.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외국 기업은 결국 미국 시장에서 버티지 못한다는 것을. 그래서 한국 기업이 운영 중단 검토라는 발표를 했을 때 저는 그것이 철수라는 암묵적 선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메모지에 1 감축, 2 축소, 3 매각이라고 굵게 적었을 때 제 손끝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어쩐지 이상하다는 불편함이 끊임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브리핑 직후 기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하는 소리가 복도에 흘렀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지. 한국 기업이 미국 조선업계를 이길 리 없어. 그들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심장은 조용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7조 원이라는 거대한 투자와 2조 원에 달하는 인수비용이 1년도 안 돼요. 휴지 조각이 된다는 것은 이상하게 맞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 불빛이 점점 꺼져갈 무렵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박지후였습니다. 몇 주 전 조선소 현장에서 잠깐 만났던 한국인 엔지니어였죠.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하면서도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에밀리 자문관님,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이번 주 안에 대형 크레인 2대가 조선소에 추가로 반입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기술자 60명이 더 도착했어요. 현장은 오히려 확장 분위기입니다.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철수를 고려한다는 회사가 장비와 인력을 늘린다니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설명은 구체적이었고 일정표와 공정계획까지 언급하며 흔들림 없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그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철수라면 왜 매일 밤 불이 꺼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곧장 집으로 향했지만 창밖 불빛이 이상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목덜미를 눌렀습니다. 오랫동안 제가 믿어온 신념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은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상무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단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몇 시간 동안 자료를 뒤진 끝에 눈에 띄는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된 최신 공시 자료였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다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추가 투자 7조 원. 그 문장과 숫자가 화면에 선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첨단 생산시설 확장 30억 달러, 연간 선박 건조 능력 증설 25억 달러, 연구개발센터 신설 5억 달러, 미국 현지 인력 충원 10억 달러.
모든 항목이 철수와는 정반대의 흐름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손을 뻗어 화면을 다시 문질렀습니다.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그러나 숫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7조 원이라는 금액은 울산에 조선소 하나를 새로 지을 수 있을 만큼 거대한 수치였습니다. 제 심장은 크게 요동쳤습니다. 분명 뭔가 잘못된 해석이 존재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도 몰려왔습니다. 만약 제가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말한다면 상무부 내부의 기류와 정면으로 맞서는 일이 되니까요. 책상 위에는 어젯밤 적었던 메모가 여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1. 감축, 2. 축소, 3. 매각. 저는 그 글자 위에 펜을 던졌습니다. 잉크가 번지며 매각이라는 글자가 지워져 갔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장면이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조선소 철문 앞에서 울고 있던 아버지의 뒷모습. 그 장면을 떠올리자 이 사건이 단순한 수치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이 제 마음을 깊게 찔렀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그 기억에 사로잡혀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공시 자료의 문장을 수십 번 읽어 내려갔습니다. 손끝이 떨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마저 불규칙하게 들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확실히 누군가가 철수라는 연막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오후 상무부 건물 로비에서 마크 싱클레어를 마주쳤습니다. 그는 미국 조선소 연합을 대표하는 로비스트로 50대 후반의 굵은 체구와 단단한 목소리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씩 웃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에밀리, 결국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잖아. 한국 기업이 철수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야. 시장은 쉽게 뚫리지 않아. 저는 말없이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미소는 확신으로 가득했지만 제 안에서는 의문이 이미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 문서와 현장의 목격담이 그 미소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너무 일찍 결론 내린 건 아닐까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마크는 눈을 가늘게 뜨더니 단호히 말했습니다. 에밀리, 정치와 산업은 결국 계산이야. 숫자는 속이지 않아. 철수는 현실이지 가능성이 아니야. 그러나 그가 말하는 숫자와 제가 본 7조 원은 완전히 다른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다시 자료를 파고들었습니다. 동시에 박지후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확실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현장의 사진이나 일정표 같은 기록을 보내주세요. 몇 시간 뒤 제 메일함에 그의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첨부된 사진 속에는 거대한 크레인이 조선소 부두에 세워지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한국인 기술자들과 미국인 노동자들이 함께 서 있었고 배경에는 야간 작업 등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철수라는 단어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두려움도 커졌습니다. 상무부 내부의 공기, 언론의 보도, 국방부의 분석, 그리고 마크의 확신까지.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그 흐름을 거스른다는 건 제 커리어를 송두리째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우연히 국방정책연구소의 제임스 파커 소장을 만났습니다. 해군에서 30년을 복무하고 은퇴 후 정책자문을 맡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낡은 법령집을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에밀리, 존스법에 예외 조항이 있다는 걸 아나. 대부분은 모르는 사실이지.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예외 조항이라뇨? 그는 손가락으로 한 페이지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재선적. 외국에서 선박의 핵심 구조를 제작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최종 마감과 시운전을 거치면 합법적인 미국 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어. 그 순간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한국 거제에서 80%를 만들고 필라델피아에서 나머지 20%를 마감한다면 그 배는 미국 선박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박지후가 말한 숫자가 감정보다 빠르다는 문장의 의미였습니다. 단순히 장비를 늘리고 인력을 투입하는 문제가 아니라 미국 법을 전공법으로 활용한 전략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곧 현실의 벽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마크 같은 이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곧바로 편법이라는 프레임으로 몰아갈 게 뻔했으니까요. 실제로 며칠 뒤 언론 일면에는 이런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한국 기업, 편법으로 시장 침공. 제 손은 신문을 움켜쥐며 힘을 주었습니다. 마크의 그림자가 뒤에서 웃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의 달빛은 창백했고 머릿속은 끝없는 질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 제 아버지가 잃었던 일자리의 기억일까? 아니면 지금 눈앞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는 새로운 협력의 가능성일까? 회의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언론이 쏟아낸 편법 침공이라는 제목이 모든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죠. 상무부 내부 회의에서도 마크 싱클레어의 영향력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굵은 목소리로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안을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외국 기업이 미국 시장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인식을 심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0년 동안 지켜온 미국 조선업의 질서가 하루아침에 흔들릴 겁니다. 저는 그의 발언을 들으며 깊게 숨을 삼켰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재선적 조항의 문구가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최종 마감과 시운전을 미국 내에서 진행한다면 합법적인 미국 선박으로 인정한다. 이 문장을 들었을 때의 전율은 아직도 제 몸속 어딘가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다시 박지후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에밀리 자문관님, 법은 우리 편입니다. 언론이 뭐라고 하든 실제 공정과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어제 시연이 있었는데 같은 용접 작업을 미국 방식으로는 6시간 걸리던 걸 한국식 기법으로는 단 2시간 만에 끝냈습니다. 불량률은 절반 이하로 줄었고요. 저는 그의 목소리에 가슴이 뜨겁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용접 불꽃이 쏟아지는 조선소 한가운데 땀방울이 번쩍이는 얼굴들, 그리고 2배 이상 빨라진 손놀림. 그것은 단순한 기술 차이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직접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찾았습니다. 거대한 담장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제 예상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유령 도시처럼 적막하리라던 상상과는 달리 조선소는 밤낮 없이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크레인이 하늘을 가르고 있었고 용접 불꽃이 끊임없이 튀어올랐습니다. 입구에서 마주친 노동자에게 상황을 물었을 때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철수요? 무슨 소리입니까? 오히려 일이 더 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만 한국 기술자 60명이 새로 들어왔어요. 그 말은 제 가슴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그 한마디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녁 무렵 조선소 안쪽에서는 특별한 시연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박지후가 직접 나서 용접 기법을 선보였습니다. 커다란 철판 앞에 서서 용접기를 들었을 때 공기마저 숨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불꽃이 튀어오르고 그의 손놀림은 기계보다 더 정밀했습니다. 불과 10분 만에 완벽한 직선의 용접선이 만들어졌습니다. 주변에 모여있던 미국 노동자들과 정부 관료들은 숨을 죽였다가 완성이 끝나자마자 일제히 감탄의 탄성을 터뜨렸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상무부 장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정밀도라면 국방부 조달에도 충분히 쓸 수 있겠어요? 저는 그 순간 제 몸이 전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쌓아왔던 편견과 두려움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회의실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것은 편법이 아니다. 합법적인 법조항을 활용한 혁신적 모델이며 오히려 미국 내 고용과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제 문장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며칠 뒤 상무부는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대변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검토 결과 해당 기업의 전략은 존스법의 정신에 부합하며 미국 조선업 부흥에 기여하는 혁신적 모델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잠정 승인 결정을 내립니다. 회의실은 술렁이었고 기자들은 일제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연막이 아니라 정면 승부가 시작된다는 것을. 잠정 승인 발표가 나오자 워싱턴은 곧바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상무부 발표가 끝난 지 하루도 되지 않아 해운업계와 방산업계에서 연쇄적으로 소식이 쏟아졌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최대 해운사 매트슨이었습니다. 그들은 열척 규모의 컨테이너선 건조 계약을 해당 기업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매트슨 대표는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선박 발주가 아닙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과 미국의 시장이 결합하는 상징적인 시작입니다. 그 발언이 전해지자 뉴욕 증시는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관련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고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조차 예상치 못한 반전이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반대의 목소리도 더욱 거세졌습니다. 미국 조선소 연합은 성명을 발표하며 이건 편법적 시장 침공이며 100년 전통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의회 청문회를 요구하겠다는 계획까지 덧붙였습니다. 저는 이 극명한 온도 차이를 지켜보며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승리의 기운과 저항의 파도가 동시에 밀려들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다시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상무부 장관을 비롯해 여러 고위 관료들이 동행했습니다. 검은 차량 행렬이 조선소에 들어서자 한국 기술자들과 미국 노동자들이 함께 나와 환영했습니다. 장관은 직접 기술자들에게 다가가 악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하다니 놀랍습니다. 한국의 조직력과 실행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군요.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도 자부심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제 나라가 아닌데도 그들이 보여준 집중력과 헌신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곧바로 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김민수 과장이라는 젊은 한국 기술자가 직접 용접기를 들고 철판 앞에 섰습니다. 불꽃이 튀며 거대한 철판이 연결되어 가는 모습은 예술작품처럼 보였습니다. 불과 10분 만에 매끈한 용접선이 완성되자 미국 관료들의 얼굴에 경이로운 표정이 번졌습니다. 이 정밀도라면 군함 건조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어요? 국방부 관계자의 말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정책적 함의를 가진 평가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상업적 계약이 아니라 미국 안보까지 연결되는 문제라는 것을. 잠시 후 조선소 스피커에서 한국인 CEO 데이빗 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방금 미국 해군으로부터 공식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함정 건조 계약이 확정되었습니다. 조선소 전체가 환호로 들썩였습니다. 한국 기술자와 미국 노동자들이 서로 껴안으며 환호하는 모습은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철수라는 두 글자로만 평가되던 기업이 이제는 미국 해군의 파트너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조용히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오늘 편견이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했다. 한국의 기술은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우리의 동료였다. 진정한 강자는 적을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적을 친구로 만드는 자였다. 그리고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이 협력의 서막이 이제 막 올랐다. 워싱턴의 공기는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상무부의 잠정 승인 발표와 해운사 계약 소식이 이어지자 의회는 긴급 청문회 소집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대파 의원들은 목소리를 높였고 언론은 매일같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CNN은 21세기 조선업의 혁신이라고 칭했고 반대로 일부 보수 언론은
편법으로 위장한 침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극단적으로 다른 제목이 신문 일면에 동시에 걸렸습니다. 저는 상무부 회의실에 앉아 각국 특파원들이 쏟아내는 질문을 들으며 깊은 숨을 삼켰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동맹, 안보, 국제 질서가 얽힌 거대한 무대로 확대되고 있었으니까요. 그 무렵 저는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국방정책연구소 제임스 파커 소장이 다시 저를 불러들였습니다. 그의 방에는 낡은 지도와 법령집이 놓여 있었고 오래된 담배 냄새가 은근히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에밀리, 내가 본 그대로야. 한국은 편법을 쓰는 게 아니야. 합법적인 재선적 조항을 전공법으로 활용하고 있지.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방식이 단순히 법적 허용을 넘어서 국제정치까지 뒤흔들 수 있다는 거야. 저는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라. 미국은 수십 년 동안 외국 조선업을 배제해왔다. 그런데 한국이 이 틈을 비집고 들어오며 미국 노동자를 고용하고 기술을 이전한다면 반발과 동시에 환영이 공존할 수밖에 없어. 결국 어느 쪽이 더 이익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되겠지. 그의 말은 제 안에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국 기업의 도전이 아니라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실험이었습니다. 며칠 뒤 뉴욕 맨해튼의 한 호텔에서 역사적인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현장에는 CNN, BBC, 로이터 등 전 세계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무대 위 스크린에는 미래 전략 발표라는 제목이 걸려 있었고 회의장은 숨조차 가쁘게 느껴질 만큼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 선 CEO 데이빗 김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철수가 아니라 미국 조선업의 르네상스를 준비했습니다. 총 70억 달러 추가 투자, 연간 20척 건조 능력, 현지 고용 1,200명.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비전입니다. 회의장은 폭발하듯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은 일제히 손을 들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존스법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데이빗 김은 잠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존스법의 재선적 조항을 활용할 것입니다. 합법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입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미국의 시장이 만나는 협력 모델이죠. 순간 회의실 안은 충격과 감탄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재선적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은 듯 놀란 표정을 지었고 몇몇은 곧바로 노트북에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그 장면을 지켜보며 전율했습니다. 처음 상무부 회의실에서 철수 수순이라 적어내려갔던 제 메모가 머릿속에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의문은 하나만 남았습니다. 미국 정부와 조선업계가 이 전략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맨해튼 기자, 회견의 파장은 워싱턴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회견이 끝난 지 불과 하루 만에 상무부와 국방부, 법무부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의회는 긴급 청문회 소집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본격적인 정치의 장으로 옮겨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오전 펜타곤 브리핑룸에는 다시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당당하게 철수 수순을 언급하던 로버트 킴벌 실장은 이번엔 굳은 얼굴로 단상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난번의 여유가 사라지고 불확실한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해당 기업의 움직임은 철수가 아닌 확장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가 곧 웅성거림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었습니다. 실장님, 지난주에는 철수 수순이라 단언하지 않으셨습니까? 불과 며칠 만에 왜 입장이 바뀐 겁니까? 킴벌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낮게 답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7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확인했고
존스법의 재선적 가능성 또한 검토 중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의 기자들이 일제히 술렁였습니다. 재선적이라는 단어는 마치 폭탄처럼 던져졌고 저 역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킴벌의 발언은 사실상 백기투항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모든 것을 확신하던 미국 정부의 최고 전략가가 이제는 분석을 수정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이니까요. 브리핑이 끝나자 기자실은 마치 벌집을 쑤셔놓은 듯 요동쳤습니다. 각국 특파원들이 전화기를 붙들고 편집국의 긴급 속보를 날리고 있었고 그들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흥분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편집부로부터 또 다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알렉스 우우 전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이 독점. 인터뷰를 통해 전략의 실체를 직접 밝히겠다고 나선다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뷰 원고가 제 손에 들어왔을 때 저는 단숨에 읽어내려갔습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편법이 아니라 미국과 한국이 동시에 이익을 얻는 새로운 협력 모델이다. 재선적 조항은 100년 전 존스법에 이미 포함된 합법적 절차다. 우리는 단지 그 조항을 창의적으로 활용했을 뿐이다. 이 방식이 성공하면 미국 조선업은 더 강해질 것이고 무엇보다 중국의 독점을 견제할 수 있다. 저는 원고를 덮으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제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운영 중단 검토라는 연막, 공시 자료의 투자 계획, 기술자들의 시연, 그리고 법의 문구까지. 그 모든 것은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미국 조선업에 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공법으로 미국의 법을 활용하며 반발 대신 협력이라는 길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 마음 한켠에는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크 싱클레어 같은 세력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의회 로비를 강화하며 편법 침공이라는 프레임을 다시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선명해지는 싸움의 두 축을 바라보며 이 싸움이 단순한 기업의 흥망을 넘어 국제 질서와 동맹 구조까지 바꿀 수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창밖에 빗방울이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일기에 짧게 적었습니다. 진실은 드러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싸움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다. 펜타곤 브리핑과 알렉스 우의 인터뷰가 공개된 뒤 워싱턴의 공기는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거세게 부딪히며 정치권, 언론, 업계 모두에서 격론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의원들은 미국 해양산업의 르네상스가 시작됐다고 선언했고 또 다른 의원들은 이건 위장된 침공이며 100년 전통을 무너뜨린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상무부 회의실에서 그 모든 논쟁을 정리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제 가슴은 한 가지 사실에 점점 확신을 더해갔습니다. 한국의 전략은 단순한 편법이 아니라 미국과 한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었죠. 며칠 뒤 필라델피아 조선소로 특별방문단이 도착했습니다. 검은 차량 행렬에서 내린 사람들 중에는 상무부 장관과 국방부 관계자 그리고 CIA 동아시아 담당 부국장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현장 참관단의 일부로 동행하게 되었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선소 게이트를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거대한 한국 국기와 미국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고 입구에는 한미공동조선소라는 새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철수라는 두 글자가 지배하던 곳이 이제는 협력과 동맹의 상징으로 변모한 것이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서자 수백 명의 한국 기술자와 미국 노동자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함께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쇠냄새와 기름 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했지만 그 속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열기와 활기가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용접 교육 현장이었습니다. 김민수 과장이 직접 시범을 보이며 미국 노동자들에게 한국식 용접 기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불꽃이 튀며 용접선이 매끄럽게 이어지자
미국 노동자들이 놀란 표정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어제 데모에서 보니 한국 기술자들은 우리가 6시간 걸리던 작업을 단 2시간 만에 끝내더군요. 한 미국인 노동자가 제게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품질은 비교도 안 되고요. 우리도 이 방식을 배우면 훨씬 경쟁력이 생길 겁니다. 저는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단순히 경쟁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협력으로 미국 노동자들의 자부심을 다시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잠시 후 장관 일행은 기술자들에게 다가가 직접 악수를 나눴습니다. 상무부 장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놀라움과 존경이 묻어 있었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하다니 믿기지 않는군요. 한국의 실행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의 말에 현장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관료가 한국 기술자들에게 그런 찬사를 보내는 장면을 직접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데이빗 김 CEO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단상에 올라 짧고 굵게 발표했습니다. 방금 미국 해군으로부터 공식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함정 건조 계약이 확정되었습니다. 조선소 전체가 환호로 들끓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과 미국 노동자들이 서로 껴안고 웃었고 곳곳에서 눈시울을 훔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는 제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마음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함께 미래를 여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 돌아온 저는 조용히 창문을 열고 바깥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일기장에는 단 한 줄만 적혔습니다. 진짜 강자는 적을 쓰러뜨리는 자가 아니라 적을 친구로 만드는 자다.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울려 퍼진 환호는 단순한 기쁨을 넘어 한 시대의 전환을 알리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반발 세력은 여전히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의회 청문회가 열렸고 반대 의원들은 존스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불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긴장된 공기 속에서 각계 증인들이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상무부 장관은 단호했습니다. 이 계획은 합법적입니다. 무엇보다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기술 발전에 기여합니다. 그의 발언은 일부 의원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했지만 반대편에서는 여전히 고함과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그날 청문회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미 해군 차관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첫 함정 건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우리 해군 전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순간 회의장은 술렁거렸습니다. 군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사실상 미국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렸다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반대파 의원들은 굳은 표정을 지었고 찬성파는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청문회가 끝나자 저는 복도를 걸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철수라는 단어가 모든 걸 뒤덮었는데 이제는 협력과 확장이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CNN은 특집 프로그램을 내보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기술자들이 미국 노동자와 함께 용접하는 장면, 조선소 입구에 걸린 한국과 미국 국기, 그리고 환하게 웃는 젊은 기술자들의 얼굴이 차례로 비쳤습니다. 앵커의 멘트는 간결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단순한 기업의 도전이 아니라 세계 정치와 경제 질서를 바꾸는 새로운 모델이 되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문득 제 첫 메모를 떠올렸습니다. 철수 수순일, 인력 감축. 2. 생산 축소. 3. 시설 매각. 그 단순한 세 줄이 이제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고 대신 그 자리에 전혀 다른 문장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확장, 협력, 동맹. 그날 밤 편집국으로 돌아와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오랜 고민 끝에 정했습니다. 철수 연막 뒤에 숨겨진 완벽한 역전극. 저는 글을 쓰면서 온몸이 전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업의 성공담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나라의 기업이 어떻게 세계 최강국을 상대로 지혜와 전략으로 판을 바꿀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였으니까요. 마지막 문장을 쓰며 제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하나오션이 보여준 것은 힘으로 상대를 꺾는 방식이 아니라 지혜와 협력으로 모두를 이롭게 하는 길이었다. 진짜 강자는 적을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적을 친구로 만드는 자다. 기사를 마감한 순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불빛 속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곧 역사가 될 것이라고.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을 울리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는 더 많은 진실과 감동을 전할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감동 시그널이었습니다.